3장은 점령과 통치, 4장은 또 거기서 이제 해나갈 모든 방식인데, 오늘은 먼저 우리 그래도 일단 인민을 알려면 북한의 그 가계도를 한번 먼저 보고 어떻게 오늘날까지 내려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김형직이라고 이게 김일성의 아버지죠. 이 사람은 이제 숭실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 들어왔을 때 그때 그 관군으로 활동하던 분이고, 강반석이 어머니고요. 강반석은 영어로 하면 페트라죠, 페트라. 그러니까 피터의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반석. 예수께서는 베드로보다 반석이라니까 굉장히 독실한 집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김영직도 아마 자세가 안 나왔지만 숭실학교라는 건 당시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이제 다른 형제들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략하고요. 이제 김일성 본명은 김성주죠. 성주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김정숙이란 여자와 먼저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이 김성애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뭐 인터넷에서 찾아본 건데, 여기 이렇게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어서 제갈 뭐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의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이 사이에서도 아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김현이라고 71년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김일성이 1912년생이니까 굉장히 늦게 본 아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아내쯤 됐거나 아니면 합법적인 결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바로 이 두 사이에서 김정일, 김만일, 그 다음에 김경희가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김성애와의 사이에서 하나, 둘, 셋, 넷, 4남을 둡니다. 1남, 3남 1녀네요. 3남 1녀. 이 사람들은 뭐 북한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여기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김경희는 누구냐면 바로 그 장성택의 아내였죠. 이제 김경희가 보니까 1946년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상당히 젊은 건데, 현재 아주 중증 치매인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장성택은 굉장한 그 엽색 행각을 즐겨하던 사람이었다는 그런 또 우리 정보기관에 그렇게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정일에게는 김정일로 내려와서, 여기 이제 이건 아내지만 약간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밑에 있는 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 뭐라고 그러죠. 어쨌든 성혜림이라는 아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용희라는 또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 고영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리고 요 성혜림과의 사이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사이에서 김정남, 재작년인가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당한 김정남이 태어났고요. 여기서 이제 이 고용희와의 사이에서 이제 김정철, 김정은의 형이죠. 그 다음 김정은, 그 다음에 김여정이 태어납니다. 김여정도 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남편 알려져 있지 않고요. 김정은과 또 리설주 사이에 현재는 여기 인터넷에만 제가 뽑았는데 김주애라고 하는 딸이 2013년생인데 뭐 설마 애가 하나뿐이겠어요. 2013년생짜리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정일의 가계도입니다. 참 재밌죠? 이름도 주님의 사랑이야, 주애. 20회.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은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사회주의 리더십, 그 아버지에 비해서 좀 목소리도 자신감이 없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로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고, 그리고 몇 건의 납치일 수도 있고 자진 얼굴일 수도 있고, 그 뭐 우리 신상옥 감독이나 최은희는 납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 자진 얼굴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좀 그런 사건들로 국제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왜 김일성은 김정일을 후계자로 삼았을까? 바로 이제
백두혈통의 본처라는 거죠. 이게 김일성만 옛날 사람이니까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요. 이제 이거는 뭐 그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거고요. 그러나 이제 김정은은 이제 김정일은 여기서 이제 많이 골랐겠죠. 누구를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그 고용희의 그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 고용희의 그 아들인 둘째 아들인 김정은을 어릴 때부터 스위스 유학을 보냈고요. 여기 왜 성혜림의 뭐 누인가 이모가 하나 있었죠. 그래갖고 그게 뭐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하고 그랬을 겁니다. 김정은을 스위스에서 유모처럼 이렇게 키워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망명하고 그 과정에서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약간 30대 초반의 나이에 북한에 이제 등극을 합니다. 30대 초반에. 그럼 이게 이제 3대 세습의 과정을 우리가 서구의 시각으로 보면 뭐 비판받을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들은 어쨌든 일대 제가 10여 년 전에 그 북한에 처음 갔을 때 느꼈던 거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북한에 대해서 배운 북한에서 뭐 남쪽 사람들이 뭐 다 그지라고 가르친다. 뭐 우리가 방공교육을 그렇게 시켰어요. 북한이 왜곡된 걸 가르친다고 남쪽이 훨씬 더 잘 사는데 북한 교과서 보면 뭐 남쪽 사람들이 다 그지에 깡통 차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막 그런 거 우리 어릴 때 많이 초등학교 때 배웠거든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실제로 남쪽이 더 잘 사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몰래 또 남쪽 TV도 다 볼 때요. 그때 이미 제가 2005년인가 처음 갔었는데 그래서 한 13년 전이죠. 14년 전.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북한 안에는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트라넷이라고 그래서 내부 통신망만 되는 거예요. 대신 관광객이나 당 간부들은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예전에 그때가 이제 이회창 그 노무현 그 붙었을 때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갖고 자기들 이제 당 간부들은 이제 한국 인터넷 접속할 수 있으니까 막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오마이뉴스에 들어가고 막 댓글 달고 그랬잖아요. 막 이회창 욕하는 댓글 달고 지들이 그래. 근데 더 재밌는 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 이제 중국 간부들이야. 인터넷에 접근할 권한이 중국 간부들이야. 막 우리 이회창 욕. 그것도 다른 사람들 보면 또 그랬을지 모르지. 우파 쪽에서 뭐 북한에 방문을 했다면 또 우리 노무현 욕하는 댓글 달고 그랬어요. 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에다 방문한 그 단체 성향을 아니까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진짜 댓글을 달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또 그 사람들 중에 말에 제가 아주 기억나는 건 뭐냐면 근데요 저 평양 외곽에 사는 저 부자 새끼들은 제대로 은근히 그때 이회창 됐으면 했어요. 저 반공주의자들. 참 그 나라의 어떤 기득권자들은 다 똑같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돈 좀 쥐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남쪽이 쳐들어와서 자기들 접수해갖고 자기들은 뭐 당성이 뛰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숙청당할 일도 없을 거고 남쪽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흑수통일을 하게 되면 그럼 자기들 자본은 살릴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이회창이 되길 바랬다 이러면서 그 안에서 그 욕을 하더라고. 중당 간부들이 나쁜 새끼들이라고 돈만 있고 조국은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그래서 북한 사회도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또 그 안에서는 내부 비판은 금지되어 있을지 몰라도 자기들 안에서는 엄청나게 그 또 여론이 움직이고 있고요. 북한에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요 라인만, 요게 백두혈통이죠. 요 라인만 안 건드리면 계층상 언론은 남쪽보다 훨씬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직장 생활할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만 뭐 우리 세대도 그렇고 하루 위에 직장 상사한테 꼼짝 못 하잖아요. 그냥. 근데 여기는 이 백두혈통만 건드리지 않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마치 우리가 뭐 빨갱이야 이거만은 하면 모든 게 다 판단의 근거를 넘어버리듯이 이 사람들도 요거만 안 건드리면 이제 다 비판할 수 있는데 거기도 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누를 예를 들어서 윗사람을 비판하는데 너 반동이야 그 수령님 정신에 어긋나 그럼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러나 계층 간의 토론은 확실하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익숙해진 그 상하보다는 훨씬 덜하다. 그러나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렇게 있다. 이게 이제 북한 인민들의 특징이고요. 김정일이 주체 사상을 정리한 거 보면 인민이란 뭐냐? 인민이란 역사 발전의 주체고 역사 창조의 주체자지만 반드시 올바른 영도에 의해서만, 올바른 지도에 의해서만, 보십시오. 네. 올바른 지도에 의해서만 그
인민의 주체성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성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완전히 인민을 굉장히 높이 띄우면서도 거기에 뭐를 집어넣냐면 올바른 영도, 올바른 지도라고 하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양적인 봉건사상, 윗사람에 대한 그 예의, 또 뭐 가르침에 순종하는 그 동양적인 태도를 교묘하게 인민의 주체성과 결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절대 못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그들이 이 체제를 뭐 옹호하는 것은, 그 체제에 충성하는 것은 자기들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이 체제가 무너지면, 이 수령명도 체제가 무너지면 우리가 망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5년 전에 갔을 때 처음 느낀 거는 이 사람들도 체제의 문제점을 다 알아요. 외국에서 어떻게 욕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서 딱 그 비유가 좋을 것 같다. 우리 아버지가 무능해. 나는 욕할 수 있어. 아, 무능해갖고 자식들 고생이나 시키고. 근데 옆집 아저씨가 욕해봐요. 듣기 싫잖아요. 야, 니네 아버지 뭐 그러냐? 뭐 무능하고, 뭐 아이들 교육도 안 시키고 그러면 듣기 딱 그 심정이다. 그 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봉건적이고 가족적인 건 있지만 적어도 이 체제를 바치는 거는 남쪽에서는 자꾸 백성들의, 그 북한 인민들의 그 불만이 가득해서 곧 저 사회가 붕괴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내부 결속은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북한의 통제된 체제 때문에 그 체제에 대한 체제의 위협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또 그들도 믿는 것도 있어요. 이러다 우리 망하면, 근데 그 망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6.25 때 경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미군의 무차별적인 폭격. 또 우리가 이렇게 죽지 않느냐? 그럼 이 나라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6.25 이후로 그 안에서 형성된 반미의식 같은 것들이 대를 이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체제를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체제를 그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아 북한 억압 체제니까 저 인민들의 반발의식이 심할 거야, 뭐 수령 체제에 대한 그게 많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실패하는 거죠. 저는 좀 이번 그 남북 북미 회담 결렬이 좀 오래 갈 것 같다고 보는 사람인데, 뭐 저는 정치학자도 아니지만 그냥 그 뭐 제 얘기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요. 저는 좀 오래 갈 거라고 보는데, 북한이 이제 또 한 번 당한 거죠, 사실은. 다, 뭐, 합의문까지 다 써놨다가, 이제 막판 몇 가지, 뭐, 정세현 장관의 표현에 따르면 괄호 몇 개 남은 건데, 그 괄호 몇 개를 못 채워갖고 결렬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도 사실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저 수령체제에서 보여줄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작년도 올 초인가요? 그 연두 기자회견에서 뭐, 자기는 잘하고 싶었지만, 뭐, 부족한 것도 많았고. 이거 수령체제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곧 그 신과 같은 존재인데. 그리고 요번에 또 전국 뭐 인민 무슨 지도자 일꾼 대회인가 거기에 직접 참석은 안 했지만 서신을 보내서 뭐라고 그랬어요? 수령 체제에 대한 신비화를 벗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대로 한번, 저는 그게 한국신문 어디서도 분석을 안 했는데 저도 감히 말하려다, 저는 뭐 통일 전문가도 아니까 말했다 또 욕먹을까봐 말을 어디 빼고 쓰지도 못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인민들을 결속시키면서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각자 도생하는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한 김정은의 저는 발언이라고 봐요. 짧은 제 생각에는. 무슨 뜻인고 하면, 왜 80년대 후반에 그렇게 그 고난의 행군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당과 국가를 너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급체제에서 하다못해 잘은 못 나와도 그야말로 이밥에 고깃국이라 그러잖아요. 쌀밥에 고깃국은 못 먹어도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을 정도로 정부가 배급을 해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배급이 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촉은 목표로 연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그때 경험이 있었고 국가에서도 무조건 다 협동농장에서 끌어들여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에게 아주 최소한의 땅을 줬잖아요. 그래서 자기 경작을 해서 해먹고 살게 하잖아요. 고구마라도 쌀 농사 지을 정도의 땅은 아니지만. 예, 어서오세요. 그 땅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협동농장에 같은 옥수수라도 협동농장에 있는 옥수수는 키가 이만하면 자기 집 텃밭에 있는 이만한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잘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 김정은의 발언을 뭐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기는 장기전으로 가는 싸움으로 보지 않아. 너무 국가를 믿지 말고 일단 다시 제재가 더 강화되면 다시 뭐 식량 수입까지도 미국에서 이제 딴지 걸고 나오면 알아서 먹고 살 준비를 해라. 수령에만 넣게 되지 마라.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했어요. 뭐 전문가가 보면 택도는 해석이라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럴 때 이제 저는 얘기를 하죠.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내 의견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게 제재가 길어지면 북한은 이미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굉장히 자력갱생하는 그 시스템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전의 것보다는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낮에 나가는 분들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쿠바 가보면요 1950년대 그 미국식 큰 차, 50년대 만들어진 차, 옛날 영화에서 나올 법한 차들이 쿠바 그 아바나시에 굉장히 많아요. 그걸로 이제 영업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와서 어디서 그런 차 보겠어요. 영화에서 보는 걸 타보고 그리고 그 사진 찍고 뭐 그래요. 그 택시 영업을 쫙 해요. 근데 차들이 변절변절해요. 그럼 진짜로 50년대 차가 60년, 70년 된 차들이에요. 그럼 그 쿠바도 그동안 모든 제재와 금수조치 겪었는데 그 옛날 차들의 그 부속을 다 어디서 구하겠어? 자기들이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근데 한번 쿠바 다큐멘터리 보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들 차고에서 진짜 닦는 거야. 자동차 부품을. 공장에서 막 세련되게 찍어내는 건 아니지만 다 보고 이렇게 깎아서 차가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북한도 점점 저렇게 되면 뭐 오늘 보니까 뭐 벤츠나 롤스로이스도 뭐 금수품으로 지정한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이제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그 차를 이제 뭐 유럽에서 유엔에서 그럼 북한은 또 자체적으로 버텨요. 문제는 이제 농사도 이제 굶어 죽을 것도 그렇게 저는 걱정 안 하는데 문제는 열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제 중국이 조금씩 몰래 주겠지만 그것도 중국도 요새 미국 눈치를 워낙 많이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버티는 데는 지장 없고 예전처럼 그런 고난의 행군과 같은 그런 건 안 겪을 거고 이제 남쪽도 어느 정도 국력이 생겼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자기 임기 내 뭔가를 하려면서 계속 이제 미국한테 좀 양보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도 좀 실망을 했을 거라고요, 미국한테. 그러면 이제 좀 과감하게 북한에 이제 뭐 보수층에서 뭐 퍼주기라고 그러든 말든 과감하게 좀 남는 쌀도 좀 지원을 하고 그래야 돼. 우리 지금 그 북한에 쌀 주는 게 더 싸대잖아요. 그 창고에 쌀이 남아 돌아오고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이 더 비싸대잖아요. 근데 보수층 눈치 보고 못 주는 거야. 그거 좀 과감하게 주고 이왕인 뭐 그런 거 인기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북한은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또 착각을 하는 거죠. 저것들이 이제 김정은이 그 너무 약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냥 뭐 자기도 낮추고 트럼프한테 최대한 어쨌든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뭐 베트남까지 걸어왔다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또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조금만 더 쪼면 되겠구나. 근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버틸 힘은 예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이제는 학습 효과가 있었던 거죠. 고난의 행군 때 야 당과 국가만 바라보고 있다 굶어 죽었어 우리가 각자 도생해야 돼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도 뭐 텃밭이나 이런 데 대해서 그 통계는 우리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현재 뭐라 그러더라. 현재 그 잡곡과 뭐 쌀의 배분 비율이 뭐 50대 50이라 그러던가. 근데 그걸 70까지만 올려도 북한 주민은 영양실조 없이 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있다 그래요. 현재 북한의 농업 기술이나 뭐 그 외국 지원으로 해서 아직도 잡곡밥 먹고 아직도 한국이 60년대 초반 갔죠. 뭐 평양이나 이런 대도시는 괜찮지만 지방에 가면 그것만 조금 더 끌어올리면 지금은 굶지를 않는 거예요. 그 식탁에 잡곡, 순잡곡이나 뭐 감자, 고구마가 올라가서 그렇지 지방에 가면 평양은 안 그렇겠지만 굶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못 먹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영양가를 못 섭취하는 계층은 있겠지만 굶는 사람은 없어졌다는 거. 그리고 그거는 다 자립적인 자기 안에서 충당이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기 국면으로 또 미국, 유럽이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GJB 한국연세대학교 박명림 교수랑 인터뷰한 게 한국일보에 크게 실렸는데 GJ는 그런 애들 정말 참 똑똑한 게 미국이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됐으면 반드시 전쟁 났다고 GJ는 얘기를 하죠. 트럼프니까 막았다고. 그냥 민주당은 그 도덕적인 그 우월성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공화당보다 낫다 그래도 세계 인권도 생각하고 이러면서 북한 인권이라는 게 전쟁하다 사람 살리는 게 가장 큰 인권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민주당은 굳이 좋게 얘기하자면 인권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것들 버릇 고쳐놔서 민중들 해방시키고 이래야 된다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굶어 죽이면서까지 제재하면서 무슨 인권을 따져. 일단 배불리 먹여야지. 그러니까 그랬다가 뭐 부딪혔으면 힐러리 클린턴은 진짜 전쟁 일으켰을 것 같아요. 전쟁 일으키면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어요. 일본 망하고 남한 망하고
미국은 정말 뭐 끝까지 가면 물론 북한은 초토화가 되겠죠. 그러나 뭐 해독이 한 방만 떨어진 미국은 효과가 훨씬 더 크잖아요. 미국 사회는 공포 분위기에 쌓일 거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가를 보면서 어쨌든 지금은 3대 세습이라는 게 뭐 낯설고 그럴지 몰라도 북한 체제를 지키는 가장 최선의 정책이다. 그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거는 북한이 지켜지면 남한의 안전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뭐 우파들은 자존심 상해하지만 일단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그 김정은이 3대 세습 체제를 인정하고 잘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죠. 지난 시간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김기영의 남편 장성택이 그 사형당한 게 굉장히 이 사람은 이제 김정은 우습게 보고 우습게 보겠지. 자기 처족하니까 우습게 보였겠지. 연락아 뭐 한다고 30대 초반짜리가 내가 이 혁명 전선에서부터 이 바닥에서 달고 다른 내가 전문가인데 그리고 내가 해외 발도 넓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개방 정책을 쓰려고 그랬죠. 근데 그 개방 정책도 뭐 잘 썼으면 좋겠지만 개방 정책이라는 게 결국 자칫 잘못하면 체제 붕괴를 가져오고 그렇다고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붕괴되는데 왜 참고 견디겠어요. 뭐 일설에 의하면 그 장성택 사형당한 다음에 김정은이 그 며칠 뒤에 공개석상에서 나타났는데 뭐 눈이 퉁퉁 불어 있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슬퍼가지고. 뭐 그건 실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지도 인간인데 지 공업부를 지 손으로 죽게 했는데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 3장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보면 6.25를 보면요 재밌는 게요. 제가 한국 영화 중에 6.25 전쟁을 제일 잘 다룬, 제 기준으로 제일 잘 다룬 영화는 고지전이라고. 이번에 극한 직업에서 히트친 류승룡이라는 배우가 이제 인민군 쪽 장벽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김옥빈이라는 여자 배우가 인민군 쪽 그 저격수로 나오고, 이게 이제 인민군 쪽이고, 남쪽에서는 이제 뭐 신하균 다 아는 배우들이죠. 고수, 그 다음에 뭐 조진웅. 지금 보니까 캐스팅도 화려하네요. 배우들 캐스팅도 다 A급 배우들이네요. 이제 이게 남쪽 국방군이고 국군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휴전회담을 앞두고 에롭고지라고 하는 데를 서로 이제 뺏기는. 오늘 보신 분들 계시죠? 고지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국 전쟁을 다룬 영화 중에는 제일 잘 찍었고, 거기 보면 이 장면에서 뭐냐면 그 중공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 국군이 지키고 있는 그 에로포즈를 그 인해 전술을 정말 잘 그렸더라고. 엑스트라들 많이 동원한 것 같아. 조명탄 한 번 터뜨릴 때마다 이제 총을 쏴야 되는 거 아니야 국군들이. 근데 거기 그 대사 중에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중공군의 그 인해 전술을 어떻게 당하냐. 우리 총알보다도 쟤들 숫자가 더 많다. 근데 그걸 굉장히 잘 찍었어요, 영화가. 조명탄 한 번 터지면 막 보니까 죽여, 이제 국군이 총으로. 다음 터지면 죽어 있는데 그 위로 똑같은 숫자가 또 나타나. 그럼 인민군들, 아직 중공군 그 인해 전술하는 사람들도 무기도 없었어요. 뭐 곡괭이 시도 앞에 후발대는 뭐 어머 사격하느라고 총이 좀 있었을지 몰라도 그냥 그거 왜 그러죠? 그때만 자기 목숨들이 아깝지 않아요. 근데 인해 전술 보겠어요. 그게 그거는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우물 몰려간 거보다도 그냥 게임관이나 뭐나 해갖고 사방에서 그래갖고 정신을 헷갈려 온다는 거. 그게 전술이라고. 그리고 또 뭐다 인구가 많으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못 겨. 근데 그렇게는 안 했대요. 근데 고증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인해 전술 들은 것 중에 그 영화 보셨어요? 그 고지전에서 제일 하여튼 조명도 한번 팡 터뜨릴 때마다 그만한 숫자가 죽어있는데 또 나타나. 근데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예. 그 인해 전술이 사람 숫자로 가지고 이 총알을 떼우는 게 아니고 예. 조금 전 누가 이야기했듯이 쭉 있다가 흩어져 있다가 어디로 집중한다면 이게 전부 다 모여서 글로 가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오는 걸로. 그리고 또 저쪽에 갔다 이게 전부 다 걸로 가고. 네. 그러게
집중 포화를 하듯이 집중 인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중공군이 전술이었다. 그 그리고 실제로 또 참전도 많이 했어. 글을 내가 읽은 적이 있어. 그런 전술은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마을에서 이제 그 당시 문둥병자를 이렇게 멀리 했으니까 문둥병자가 이제 이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축출을 당해서 마을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어차피 죽느니 이쪽 쳐들어온 뭐 무슨 암몬족인가 뭐 어디 블레셋 쪽인가 그 기지 나가서 우리 뭐 뺏어 먹자. 그리고 막 꽹가리 치고 들어갔더니 그 다음날 다 없어졌어. 군이 도망가가지고. 그런 게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좀 성경이가 과장된 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적군을 몰아친 게, 좀 몰아낸 게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거겠죠. 어쨌든 그게 이제 1953년 우리가 언제죠? 7월 달인가요? 7월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뭐 7월 초에,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의 전쟁인데 여기에 대사 중에 그런 게 나와요. 우리가 휴전하겠다고 회담을 시작한 지 2년 동안 휴전을 하면서 벌써 50만이 죽었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대사 중에. 이런 건 어느 정도 고증에 기초했겠죠. 통계에. 그러니까 전쟁을 보면요. 1950년 6.25가 났잖아요. 저도 이 책 공부에 처음 알았는데요. 미군의 폭격이 이미 9.28 메가더가 인천에 상륙하기 이전에 평양에 대한 폭격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우리 한국 전쟁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 같아. 평양 폭격이 있었어요. 7월쯤에 이미 미군의 폭격이 엄청나게 있고,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이 북한 폭격만 하고 육군이 안 들어오니까 어쨌든 북한 지역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으면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메가다가 9.28에 도착하니까 3개월 그죠? 3개월 만에 우리가 공산 치하에 있었던, 이제 후퇴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며칠, 9월달이 짧은 달이죠. 한국군이 10월 1일 날 38선을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에 9.28 서울 수복하자마자 정확하게 언제였지? 9월 며칠이겠지? 메가더가 인천 상륙한 날이. 38선을 그러니까 뭐 수복하자마자 3일 만에 38선을 넘은 거예요. 물론 이거는 6.25 나자마자 하루 만에 의정부가 무너진 거랑 똑같죠. 북한에서 의정부가 무너지잖아요. 1일 만에, 하루 만에. 그날 무너졌다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 고지전이라는 영화도 그 의정부 전투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의정부 전투에서 첫 장면이 그건데 10월 1일 38선을 넘는데 메가더가 이제 북한에다가 항복 요청서를 보내요. 메가더가. 근데 이승만이 뭐 그 독립운동 과정에서 뭐 지나치게 그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해서 독립운동 진영을 깨고 또 빨갱이 사냥하느라고 뭐 그러니까 보도연맹 사건으로 수십만 뭐 경우에 따라 수백만이라고 하고 학살하고 그런 죄는 일단 제쳐놓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그것 때문에 프린스턴 박사랑 그것 때문에 미국한테 깡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15분 이 메가더의 항복 요청서를 발표하기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15분 전에 38선을 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메가더가 화가 난 것이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워낙 미국의 간섭 이런 것 때문에 막 트럼프 간섭하고 뭐 금강산 뭐 남북 무슨 회담하는데 핸드폰 스마트폰도 못 갖고 들어가게 하고 이런 무슨 기술이라고. 그런 간섭에서 보자면 미국과 이제 이런 그나마 제소를 냈던 거지만 또 이것 때문에 가져온 또 피해도 엄청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난 뭘 얘기하고 싶냐면 뭐 이승만을 편드는 게 아니라 과연 자주와 네트워크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관련을 맺어야 되나. 자주라는 점에서 이거는 분명히 이승만은 북한 앞에서 자기 깡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뭐 있지만 그런 것들도 일이 많이 어그러진 게 많잖아요. 이승만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휴전협정에 당사국이 되지 못해가지고 지금 종전선언에도 뭐 도장을 못 찍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래? 이승만 끝까지 또 미국은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끝까지 북진하겠다 그랬거든. 근데 미국이 뭐 얼마나 한심하겠어. 미국이 안 도와주면
지 나라 군대로 아무것도 못 가는데. 그러니까 요거만 놓고 보면 또 사람 도대체 뭐였을까? 그러니까 노역이지 노역. 응? 뭐였을 것 같아요, 도노바 씨? 꼰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승만이 이제 15분 전에 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메가더 측과 이승만이 대립을 하는데요. 이승만이 여기서 북한 점령을 하면서 사용했던 방침이 바로 서북청년회와 같은 극우 조직을 통해서 학살을 하면서 북한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쪽 입장에서 보면 이걸 말렸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 미군도 손을 들고 이런 학살에 굉장히 많이 동조를 합니다. 뭐 우리 남쪽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노근리 사건 아시죠? 피난민을 향해서 그냥 우리 쪽 피난민인데 북쪽 지역도 아니고 거기다가 막 무차별 폭격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들. 나중에 나오지만 미국은 왜 그랬냐면 인종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이 황인종들이 지들끼리 싸우는 게 지들이 볼까 원숭이 싸우는 걸로밖에 안 보였던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별로 사람이라고 안 보이고 죽이는 거야, 보이면 그냥.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2차 대전 때 그 미국 쪽 패튼 대전차 군단으로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사막의 여우라고 부르는 건 누구예요? 롬멜이잖아요, 독일 쪽은. 근데 롬멜과 패튼은 서로 상당히 존경을 했답니다. 서로 이제 뭐야 최고끼리는 알아보는 거지. 상당히 존경을 했답니다. 근데 롬멜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독일이래. 같은 전범국인 일본 애들을 그렇게 못 받았대잖아요. 롬멜이. 오히려 패튼은 존경하는 발언이 있으면서 적군인데도 일본 애들이 개입하고 그러면 그렇게 못 견뎌. 내가 다 인종주의자들이야. 야, 니들이 감히 뭔데 우리가 응? 아리안족이 세계를 통일하려고 해서 우리 도와준다고 까쭉대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인종주의가 그만큼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책에도 인종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미군들이 보기에는 원숭이였던 거예요, 원숭이. 나중에 보면 어디더라 하여튼 제가 나중에 어떤 그 일본에 있다가 이제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부대한테 한국전쟁에 참전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어떤 사람이 남긴 기록에 야, 그 황인종끼리 싸우는 거 우리가 가서 개판 만들어주는 거야. 야, 재밌겠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미군 장교 하나가 그래서 한번 뭐 놀아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놀아보는데 얘들은 어차피 미국 애들은 또 총기에 익숙하니까 사냥 나가는 거죠. 사냥. 사람 사냥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굳이 또 미국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 학살 자행자로 누가 했느냐? 맨 처음에는 서북 청년회나 평양을 점령하면서 얘들이 제일 먼저 했어요. 이승만 그러고요. 그러니까 미군 애들도 보니까 야 저것도 지들끼리 죽이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평양에다 엄청난 폭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쟁이 아주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가자마자 북한에 요즘도 왜 그 뭐 도지사 있잖아요. 이북 오도민 이북 오도민에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요번 여기 LA에 있는데도 뭐 이북 오도민회 연합회 회장된 사람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60년대 후반생이더라고. 그러니까 지 아버지가 북한 출신인 거지. 지가 유교를 역기를 했어. 그 지금 이북 오도민회가 왜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어. 또 이북은 지금 오도도 아니에요. 뭐 자강도라고 또 생겼지. 황해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생겼지. 뭐 자강도 생겼지. 오도도 아닌데 옛날에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도에서 오도민인 건데. 하여튼 근데 이제 그 10월 30일 날 또 미군은 이승만이 임명한 5명의 도지사를 추방했다고 합니다. 쭉 이제 뭐 이제 제가 이 책을 좀 요약하면서 넘어가면요. 이승만은 이제 자기 좀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해방 직후에 대부분 인텔리겐처 그룹들이 이북으로 월북함에 따라서 주변에 자기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이승만이 보기엔 김구는 좀 우스워 보였던 거예요. 그놈의 그 엘리트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프린스턴 박사가 봤을 때 김구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리고 자기 미국에서 맨날 어디 파리 강화회의 다니고 뭐 미국 애들하고 유럽 애들하고 뭐 독립을 논의하고 있는데 저 상해 조그만 뒷골목에서 뭐 임시정부라고 차리고 있는 거 보면 우습게 보였겠지. 김구인데 더 웃기는 거는 김구는 사실은 우익이었어요. 요즘에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같은 우익을 나눠 먹기가 싫었던 거지. 그러니까 안두희를 시켜서 이제 암살을 하는 거죠.
나중에 여운형도 뭐 좌파 쪽도 다 죽였지만. 그런데 실제로 박헌영이나 이승만이 실제로 암살을 시켜야 될 사람들은 해방공간에서 남쪽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박헌영이 뭐 이따가 월북하고 그랬는데 안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익 쪽은 자기가 실권 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승만이. 그러니까 김구부터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좌파 색출에 나설라 그랬겠지. 근데 김구가 자꾸 걸리는 거야, 이제 상해. 근데 또 이승만 입장에서 상해가 좀 컴플렉스는 있죠. 어쨌든 상해 쪽 사람들은 진짜 무장투쟁을 했으니까 이승만은 무장투쟁을 안 했지만. 그 무장투쟁을 놓고도 또 굉장히 그 대립이 많이 됐죠. 한국 영화 중에 90년대 나온 영화 중에 아나키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받아보면 장동건 나오고요. 하여튼 거기도 뭐 아주 대단합니다. 캐스팅이. 굉장히 배우들 많이 나오는데 그 아나키스트 영화 보면 그 중국 중심으로 그 독립운동가 안에서 좌우파의 대립, 아나키스트의 대립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그려져 있는데 90년대 영화들이랑 다운받아 보니까 화질이 엄청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평화도당에서 못 볼 거예요. 화질이 너무 혼자서 이렇게 컴퓨터에서 이렇게 보면 볼까? 전체적으로 관람하기에는 화질이 너무 엉망인데 거기 봐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하나 재밌는 장면은 이제 아나키스트들이 모여서 이제 뭐 누구를 또 이제 상해에서 그때 상해 처음 있을 때 상해에서 이제 그 일본 누구를 이제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안창호가 나타납니다. 근데 무명 배우예요. 그 처음 본 배우. 그 영화에 비해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분장을 잘해. 진짜 안창호랑 똑같이 생겼더라고. 우리 벌문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 안창호 누가 벽화 그렸는데 누가 그게 그런지 모르겠어. 그거 못 봤어요? 안창호 벽화 있어요. 벌문길에 한 7가쯤에 어느 건물 외벽에 안창호라고 도산. 근데 그 사람도 아니야. 그 물론 형무소에 있을 때 그걸 그린 것 같은데 안창호가. 근데 거기 진짜 안창호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이제 그 아나키스트들이 모여. 그 이제 아나키스트지만 실제로 의열단, 김원봉이 이끌던 의열단 무장투쟁을 했던 의열단에 이제 회의를 하는데 와서 자네들 말썽 일으키지 마라.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비무장투쟁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완전히 그 이제 의열단원들한테 도산 안창호가 속된 말로 이제 개망신을 하고 나가죠. 거기서 이제 뭐 장동건이 그러죠. 야, 문 열어드려라. 나가라, 이제 빨리 꺼져라, 이 말을 이제 부드럽게 하는 안창호한테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무장투쟁 그룹과 이제 비무장투쟁 그룹이 하는데 김구는 무장투쟁 그룹에 속했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암살에 보면 김원보이가 상해까지 김구를 찾아가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임시정부를 지키던 사람들이 이제 업으로 가장하고 있다가 총을 꺼내고 벽봉을 만나러 왔다가 당신 누구야? 그러니까 이제 총을 다 꺼냈죠. 그러니까 거기서 김원봉이 나 밀양 출신이거든요. 그 경상남도.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조승우라는 배우와 이제 조승우가 김원봉 역할을 맡았는데 김원봉도 또 실제 사진을 보면요 조승우보다 더 잘생겼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상하게 좌빨들이 잘생겼어. 또 그렇게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승만은 기댈 때라고는 인테리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가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지도 고육주책으로 이제 일제 부역했던 사람들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라고 하는 그 배경이 있으니까 어쨌든 김일성이 기독교를 사실은 그렇게 탄압하지도 않았어요. 6.25 전까지는. 교회도 다 있었고요. 조만식 장로라고 내려오지 않고 북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김일성과 그렇게 연대하려고 했던 조만식도 48년부터 구금만 했지 사형 안 시켰어요. 근데 이제 평양에서 퇴각하면서 그때 이제 조만식도 이제 감옥에 있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군이 북한을 10월 1일 날 넘어가서 평양을 다 점령하고 북한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과정에서 미군과 남측이 굉장히 갈등이 많았다는 얘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북한 사람들도 많이 흔들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미군은 북한 지역에서의 남한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근데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승만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수하를 갖고 오려고 그랬던 건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잘한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근데 좀 능력이 뒷받침이 됐고 그리고 그 북한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민심을 얻는데 주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학살했거든요. 학살. 기독교 서북 청년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민심이 다 떠났다는 거죠. 겨우 몇 개월 하는 동안 북한 민심은 완전히 돌아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당황한 거예요, 거기서. 자꾸 이승만과 대립하고 얘들한테 맡겼다가는 대학살이 일어나겠다 싶으니까 미군이 자꾸 개입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박근혜 정권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일본 애들이 한반도 유사시에 우리도 들어가겠다. 그게 뭐겠어요? 아직도 이놈들은 한국을 못 믿는 거지. 니들한테 맡겨놓으면 그냥 개싸움밖에 더 되겠냐. 뭐 이런 식의 논리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50년 10월 이후에는 이 북한 지역 그 통치를 두고 엄청나게 미군과 이승만 정부의 대립이 있었고요. 근데 이승만 정부는 거기서 계속 서북 청년회를 앞세워서 이제 학살 작업을 해나가는 거죠. 숙청과 많은 작업들을 해나가고. 지금 우리가 서북 청년단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서북 청년회입니다. 서북 청년단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쓰였냐면 1970년도인가 서북 청년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방공 영화가. 근데 그것도 또 그 한국 영상자료원인가 거기 들어가 없더라고. 그냥 제목만 나와요. 그런 영화가 있었다고. 그 사람, 그 이제 우인 영화였겠죠. 그 사람이 이제 서북 청년단이라고 이제 회를 좀 더 대규모 단체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본래 고유 명칭은 서북 청년회입니다. 서북 청년단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자본주의나 자유주의를 이제 가리키려고 막 이제 치안권을 했고요. 근데 치안권을 행사했고요. 근데 북한이 남쪽을 점령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남쪽이 북한을 점령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또 거기 학살 작업이나 이런 데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현지 주민 출신들이라고 합니다. 그 소위 말해서 완장찬 사람들. 인민위원회 완장을 찾거나, 저희 가서 북쪽의 서북 청년회 완장을 찾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 이제 많이 그랬던 거죠. 많은 사람들 중에 뭐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들 중에 그 북한 체제에서 매우 비판적인 사람들 중에 정말 이해가 가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아 있어요. 뭐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옛날에 교회 나오던 분 한 가정 굉장히 북한 부자였어요. 우리 누구죠? 이진수 장로님 기억나시죠? 네. 이진수 장로님. 작년 고등학교 선배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 굉장히 북한의 부잣집이었는데 그 형제 둘하고 누이 한 분 세 분이 우리 교회 나왔는데 다 떠났어. 부유해서 헌금도 많이 하던 분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북한에서 이제 학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공산군이 쳐들어오면서 그 학교를 뺏기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탄압받고 이러면서 이제 북한의 그 많은 재산을 버리고 내려와서 이제 굉장히 반공주의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그만 설교하면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저는 그분들의 그 슬픔과 아픔은 충분히 이해해요. 자기가 그 재산을 뺏겼을 때 누군들 그게 기분 좋겠어요. 그 아픔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조금 더 기독교인이라면 그분들이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은 그러면 그 선대로 올라가는 조선주의 많은 그 노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또 수탈해서 부자가 됐을 것이고, 일제해서 또 협력해서 그걸 유지했을 것이고, 그걸 그냥 뭐 운명처럼 역사의 흐름처럼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바로 당대에서 경험한 그것만 가지고 북한을 이제 뺏긴 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아프겠죠. 당연히 아프겠죠. 저라도 뭐 그런 경험이 있으면 아프겠어요. 근데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뭐 종교인이라면 아니면 좀 배웠다면 이해는 하지만 조금 더 넓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 어머니의 외삼촌이 아주 유명한 목사였어요. 근데 그 친일 인명사전에 오른 분이에요. 아주 그 성경의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가 있어요. 다니엘서가. 근데 다니엘서가 그 바빌론, 지금의 이라크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바빌론 왕에 의해서 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억압이 오니까 그걸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내서 결국 바빌론 왕한테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고, 앞에서도 결국 그 이스라엘의 그 독립이라기보다 회복,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굉장히 위해서 애썼던 그 사람이 다니엘 예언자라고 다니엘인데, 근데 일본 기독교에서 한국의 독립의지를 꺾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성경책에서 없애라고 했어요. 구약은 모두 39권이 되고 38권이 되는 거지. 다니엘서를 없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는 어차피 근본주의자고 보수주의자인데 그런 거 못 받아들이지. 딴 거는 받아들여도 성경책의 한 권을 없애라는 게 말이 돼요. 근데 내가 우연히 책을 보니까
낯익은 이름이 나와. 우리 어머니 외삼촌인데, 우리 어머니 외삼촌이면 사실은 너랑 아무것도 알 수 있지만 그분이 왜 본래 누이의 조카들 왜 이뻐갖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그분이 일본에서 유학생 시절에 있으면서 우리 어머니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조기 유학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가 키우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자기 조기 유학 1세대라고 엄청 잘하네.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동경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랑 너무너무 친했던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제가 처음 이제 목회 시작할 때 뭐 줄도 없고 그래서 고생하면, 외삼촌만 살아계셨어도 너는 벌써 출세했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전인선 목사라는 분인데 우연히 책을 보니까 그분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연설을 한 거예요. 뭘 연설을 했냐면 다니엘서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신학적으로 장황하게 설레발을 풀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6.25 때 서울이 점령당했을 때 이분 피난 못 가고 결국 거기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 유가족들, 직계 유가족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방송 볼 일이 없겠지. 좀 뉴저지 쪽에 살아계신데 저한테는 이제 오촌 이모가 되는 거지. 그 직계 유가족들은 뭐 한국 순교자 거기에 막 청원도 하고 그랬어요. 순교자로 지정해달라고. 근데 그 순교자에서 웬만한 순교자를 치는데 보니까 너무 아닌 거야. 막 다니엘서 없애자 그러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순교자로도 지정 못된 분이에요.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이 우리 어머니가 맨날 외삼촌만 살아있어, 외삼촌만 살아있어 그 말 하도 들은. 근데 보니까 언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분이 결국 6.25 치하에서 서울에서 북한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거는 한 개인의 가정사로 보면 정말 내 출세, 그분이 살아있었으면 내 출세가 굉장히, 뭐, 한경직 때니까, 한경직이 뭐 내 3, 40대까지 살아있었으니까, 내가 한경직의 뭐, 손자, 조카 손자라고 그러면 얼마나 끝발이 좋겠어요. 한국 같은 기독교가 돼서. 여기 안 있지, 지금. 이 자리에 안 있지, 어디. 한 서울에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있지. 그렇지만, 가정사로는 슬프고 내 출세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해를 하자는 거죠. 한 가정, 개인의 가정사를 보면 아픈 일이 좀 많겠어요. 뭐, 슬픈 일도 많고. 하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보자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통계에 따르면 당시 이북 북한 주민이 우리가 큰일 날 뻔했네. 북침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시 38선을 넘어가고 나서 남쪽에서 그때 15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대단한 숫자죠, 북한에서. 우리는 점령군이라는 말이에요. 점령군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 중에 또, 뭐, 100번이면 전쟁 중에 그럴 수 있어요. 서로 상대방을 죽여야 돼서 하니까. 이미 미군의 힘을 얻어 점령을 했어요. 북은 이미 저쪽 북중까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145대 때까지 다시 내려오는 거지. 날짜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요. 이게 아까 10월 1일이잖아? 1월 4일에 145대가 나잖아요. 51년. 그죠? 이게 몇 개월이야? 10월, 11월, 12월. 두 달에 1월 초니까, 그죠? 10월, 11월, 13달이구나. 이것도 10월 초니까. 석 달을 북한 지역에서 통치하면서, 남쪽이 통치하면서, 미군하고 갈등하면서 15만 명을 학살을 했다니까. 이거는 북한이 정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북한이 또 머리는 좋은 게, 이것도 이승만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 배후에 이제 미국이 있다고 보고, 남쪽은 항상 미군에 의해서 같이 수탈당하는 피해자로 보고, 요거를 이제 북한에서는 그때부터 반미주의로 이제 그거를 국가의 근간을 삼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 거죠. 그 북한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반미의 근원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에 의하면, 미국 정보보고입니다. 미국 정보보고서에 나면 구역질 나는 공포의 통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맞아 이제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제 다시 1.4 때 중공군이 쳐들어내면서 1.4 할 때 우리가 그 뭐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도 그 뭐 함흥부두에서 뭐 그 배 타고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뭐 남쪽을 동경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 중에 물론 기독교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도 있고 남쪽이 좋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때는 중공군이 워낙 물밀듯이 밀어 내려오니까 북한에서 원자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승만도 원자탄을 터뜨리자고 그랬었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지니까 살기 위해서 내려온 거야. 뭐 이념도 없어요. 거기는 뭐 북쪽이 전이 남쪽이 전이 이념도 없고, 미국인의 평양 폭격을 워낙 경험을 해놓으니까 그냥
그 살기 위해서 내려온 사람들인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그 많은 학살들이 있었고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폭격이 시작되고요. 김일성이 이제 그 폭격은 바로 전쟁 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 육군에서는 이미 밀리고 있는데도, 그래서 1950년 7월 8일 김일성이 최초 50년 7월 8일이면 이미 남쪽 대부분은 김일성이 점령을 했을 때인데, 육군은 평양에 대한 그 폭격을 이제 너무 심하다, 민간이 다 죽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우리가 한국 군대의 아주 더러운 기합 중에 하나 원산 폭격이라는 거 아시죠? 머리 박는 거. 네. 또 그걸 달아서 머리가 다 빠진 거. 그 원산 폭격에 대해 가지고 제 군대에서 엄청 맞았거든요. 맞게 생겼잖아요. 그 원산 폭격이라는 것 때문에 김일성이 이제 비판했고요. 심지어는 박헌영 남로당의 이제 대표였죠. 박헌영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항의 성안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산 폭격에서는 4,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폭격으로 죽었고요. 평양 공습에는 1,200호 이상이 파괴됐고, 미 공군은 평양을 집중적으로 폭격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제가 앞뒤를 안 살펴봐서 모르겠는데, 50년 12월 14일과 15일이면 이미 그때는 남쪽이 전부 1.4.5태가 시작되기 전인데 왜 이때 이게 평양을 폭격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근데 이 책에 따르면 1950년 12월 14일과 15일 이틀간 평양의 폭탄과 네이팜탄 70만 500파운드와 대형 시한폭탄 175톤을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한폭탄은 네이팜탄으로부터 빛이 나거나 부상자를 구조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상률을 높이기 위해 72시간 이내에 어느 순간이든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첩보 영화에서 보면 시간 짜깍짜깍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거짓말이죠. 죽이려면 나도 초침도 없애야 되지. 왜 꼭 첩보 영화에서는 왜 주인공이 그 시한폭탄을 해제하고 잘 해제하라고 막 시간 방 크게 보여주잖아. 떡딱떡딱 하는 거. 근데 이거는 그냥 있다가 이제 네이팜탄 한번 쓸고 지나가는데 구조대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72시간 내에 어디서든지. 그렇게 해서 이 책에는 안 나오는데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이때 뭐 평양에 터뜨리면 2차 대전 때 미국에서 전부 터뜨린 네이팜탄보다 많았다는 그 근거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이 책에 없으니까 제가 자세히 말을 못하겠고요. 미국은 북한 상공에 700대에서 1000대의 비행기를 주기적으로 2회 이상 출동시켰으며 이 BMS에서 15%만이 지상군을 엄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군이 육군이 이제 밀고 올라가면 지상군이 엄호하는 건 뭐 전쟁에서 기본 법칙이지만, 그럼 나머지 85%는 뭐냐? 도시와 농촌을 파괴하고, 북한은 미 공군이 인구가 40만 명이 넘는 평양에 폭탄 42만 발을 이상을 투하했다고 발표했대요. 이거는 북한 쪽 통계니까 좀 뭐 더 과장됐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국제민주법률가협회에서 1951년과 52년 두 차례에 걸쳐 조사단을 북한 지역에 파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구에서조차 문제 삼을 정도였으니까 분명히 심각했던 건 사실이죠. 어쨌든 서구는 이 전쟁이 미군을 중심으로 유엔군이 이기길 바랬던 사람들이고, 뭐 당시 막 부상하는 스탈린을 제거하기를 다 바라는 서구 쪽 사람들조차도 이건 심하다고 인정하고 조사단을 파견했을 정도니까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네, 신의주에서는 뭐 군수산업, 그러니까 뭐 총알 만들고 대포 만들고 군수산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 11월 8일 폭격기 100여 대가 가옥 14,000호 중 8,900호를 거의 뭐 다 파괴했네요. 14,000호 중에 8,900호를 파괴했고, 주민 12만 6천 명 중에 5천 명 이상이 폭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미군 폭격으로요. 참 잔인했습니다. 미군 공식 자료로 하면 요거는 전체 인구 때 전체 전쟁 동안에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이 폭격으로만 죽은 사람이 28만 명에 달하고요. 또 심지어는 미군은 뭐 그 평양 사람들이 야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 얘들아 교회 숨으면 안전하더라 그러는데 교회만 정밀 타격을 한 것도 있습니다. 교회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종주의겠죠. 니들이 예수를 믿니? 웃기지 마라 이러고 그렇겠죠. 참 인종주의라는 게 제일 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28만이 폭격으로만 죽은 거고요.
북한 민간인 피해는 사망 40만 명, 실종 68만 명, 뭐 이렇게 되는데 북한 측 주장은 한 100만이라 그러고요. 분명한 건 어느 쪽 주장이든 간에 분명한 거는 남쪽에서 죽은 사람보다는 북쪽에서 죽은 사람이 한 배 이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주 그냥 초딩스럽게, 초등학생스럽게 평가를 해서 야 니들이 쳐들어왔으면 니들이 죽어야지 뭐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서는 그것도 적용이 안 되죠. 더 많이 잔인하게 죽었으니까. 그리고 학살에 의해서 죽은 거면 학살에 의해서 죽은 거는 주민이 17만 명이라고 또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에서 반미 인식이 또 크게 됐고요. 이것도 재밌네요. 1950년 11월 전쟁이 시작된 지 5개월 만에 미국은 이북에 폭격할 목표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폭격기의 근무를 해제시켰답니다. 5개월 만에. 더 이상 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지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책 제목도 전쟁과 인민들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남한 군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군과 벌이는 전쟁이라는 것이 북한 인민들 사이에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북한은 이제 미국과 상대하는 나라가 됐던 거고요.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해방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북한 갔을 때도 우리는 지금 동포청이라는 걸 만드냐 안 만드냐 계속 몇 년째 얘기하면서 아직 못 만들고 있는데 동포잖아요. 동포 같은 배를 타고 나오는 동포인데 북한에서 외국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해외 원호위원회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원호청이라고 했었죠. 지금 보훈청이라고 돼 있죠. 한국 보훈청인가 보훈처라고 돼 있죠. 왜? 그게 옛날 원호처였잖아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보호해준다고. 그게 지금 보훈, 이제 은혜를 감사한다는 데서 보훈처로 바뀌었는데 원호처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북한 아직도 원호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본 경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가니까 정말 이거는 쇼가 아니라 미국에서 제국주의들하고 살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고 동정을 하더라니까 우리가 자기들 동정을 받아야 될 바에 따지고 보면 또 그래. 우리 아무 개시가 없으니까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 악독한 나라에서 그들 얼마나 고생하며 살고 있니 약간 이런 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호위원회라고 부르죠. 도와줘야 될 사람이야. 이 대외 교포들은. 지금은 북한도 이름 바꿨다는 얘기는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미의식이 고양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일성도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김일성도 많이 위기에 몰리게 되고 이제 많은 반대파들이 전쟁 책임론도 묻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김일성도 정치력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만 안 그렇겠어요? 10대 후반부터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하면서 20대 중반의 나이에 자기가 만든 첫 부대 대장이 됐으니까 1953년 그때까지 전쟁통이니까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김일성을 내부 비판을 하되 그것에 더 이상 이제 비판까지는 안 가고 휴전을 하면서부터 김일성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한 56년까지 계속이 됐고요. 우리가 잘 아는 김원봉이 사형당한 것도 58년으로 비공식 집계가 나와 있고 김원봉은 김일성이랑 어떻게 보면 잘 맞는 사람일 수도 있었는데 그나마 김원봉이 이제 58년에 사형당한 걸로 기록이 나왔고 그 전에 56년에 딱 다 죽었죠. 반대파 하던 사람들이. 근데 심지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얘기가 아니라 이 책에 나온 공식 자료입니다. 모택동이 이제 이 반대파들이 가서 너무 이제 1인 숭배 사상을 하니까 박헌영을 54년인가 죽였잖아요. 미국의 간첩이라고. 근데 박헌영은 또 소련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정통 막시스트니까. 정통 레닌주의자고 정통 스탈린주의자니까. 소련에서는 또 인텔이니까. 예전 경기고등학교 출신의 인텔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련에서 보호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박헌영을 잡아 넣었을 때 소련에서 구명단까지 왔답니다. 조사위원회까지. 근데 김일성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죽여버리죠. 거기서. 그러니까 하여튼 좋든 나쁘든 하여튼 깡이나 정치적으로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파들은 계속 소련이나 중공에 사람을 보내서 1인 독재, 1인 숭배 사상은 어쨌든 치워야 된다, 이거 없애야 된다고 많은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모택동이요, 실제로 저 김일성 같은 건 빨리 제거해버려야지 우리 사회주의 정신이 살아난다. 사회주의 정신에서는 1인 숭배란 건 없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근데 1년 후인가,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1년 후인가 김일성하고 회담을 해요. 거기서 못했더니 김일성한테 사과를 해요. 1년 전에 내가 막말한 거 미안하다고. 천에 북한 6.25 때 보내줘가지고 북한을 그냥 기사회생 시켜준 중공군 수장한테 어떻게 보면 못했던 거 탐났나? 야, 이런 선배다. 우리도 한번 도입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그가 근데 정치력은 뛰어난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련과 중공이 왜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거기서 이 등거리 외교를 엄청 잘했어요. 그러면서 이 연안파, 소위 말하는 중국에서 출신의 공산주의자들, 또 소련파, 뭐 다 숙청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1958년에 1인 체제를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61년부터 이제는 경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2차 대전을 끝으로 이제 이데올로기 대립은 2차 대전 때는 그 소위 말하는 히틀러와의 대립이었다면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약했기 때문에 소련도 연합군 쪽에 섰던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스탈린도 연합군 쪽에 섰고 뭐 얄타 회담인가 뭐 그거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적이 없어지면 항상 국제 정치에서 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진영하고 공산주의 진영이 나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첫 전쟁이 북한이 이제 박살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북한에다가 뭐 동구권까지 소련까지 엄청난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급속한 이 자존심을 살려야 될 거예요.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경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70년대 초까지 또 남한보다 경제력이 또 좋아졌던 것도 있고요. 남쪽도 물론 많은 뭐 원조를 받았지만 일단 뭐 케네디만 해도 박정희에 대한 의심을 풀지 못했었고 저 빨갱이 아닌가 했던 그런 의심을 풀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천리마 운동, 뭐 천리를 가는 말처럼 뭐 우리 국가 재건을 힘써야 것도 1961년에 시작이 됐고 1961년 9월인가에 이제 제1차 경제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인민들과 함께 새롭게 나가자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 김일성의 이제 거의 정말 자기가 실권을 잡은 원년이 1961년 9월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진짜 박정희가 빨갱이였나 그때까지. 그냥 박정희가 61년 5월에 혁명을 일으켰잖아. 아,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같이 진짜 쿠데타라고 고쳤습니다. 쿠데타라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그 황태성이라고 형 박상희의 친구였던 사람이 밀사로 내려왔는데 박정희 겁이 났겠지. 자기 계속 미국 케네디 정부는 자기가 아직도 빨갱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잡아서 그냥 사형을 시켜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어쨌든 그런 점에서 또 김일성도 순진했던 것 같아요. 박정희를 끝까지 자기 편으로 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네. 제가 이건 글자 그대로 읽어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그 당시 군인들의 일기나 그런 데서 나왔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그래도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미군 제24사단 34보병연대 소속 상병이었던 레리 바네트는 동경에서 그날 이렇게 그다음부터 다운표입니다. 그날 한국전쟁 참전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중대 사람들은 모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 거야? 바로 동경에 있으면서 한국을 몰랐던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 거야? 어리버리한 황인종들이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라고 말한 것이 기록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동경에 있으면서 한국이 어디인지 몰랐던 거예요. 미군들이. 미국 애들은 지도에서 미국을 찾지도 못하는 애들이 다 봤어요. 지가 나라도 못 찾아 그 거를. 미국의 인종주의 얘기 계속하자면요. 한국에 가장 먼저 상륙한 제7기병연대는 전 장병이 백인이었다. 10군 단장이었던 에드워드 알몬드는 개전 초기 전투나 작전에서 인종차별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의사결정을 주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최근에 한국 영화 중에 그 스윙키즈라고 하는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흑인 장병 하나에 대한 그 인종차별이 엄청나게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 영화 상당히 잘된 영화인데 그 생각 밖으로 한국에서 관객동원에 실패했더라고요. 스윙키즈라는 영화. 거기서 이제 그 흑인 그 탭 댄서가 이제 마지막에 공연을 하면서 우리의 공연 제목은 fucking 이데올로지다. 뭐 그러면서 그런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둠의 경로를 찾아서라고. 무슨 어떻게 그런 걸 알아? 저는 영화를 보면 대사 몇 개만 기억을 해요. 스토리 별로 기억하지 않고. 네, 어떤 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서 지금 자주 하는 것들은 이 6.25 때 이미 한국전쟁기에 생겨난 것이고요. 이때부터 이제 조미 관계, 그러니까 조선과 미국, 그러니까 북미, 우리는 북미라고 하지만 조미 관계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반면에 적대적인 관계가 바로 또 해소되기를 바랬던 가장 북한과 친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한 김일성 체제는 계속 이제 위기에 몰리게 되고요. 그 위기를 이제 김일성은 잘 극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4장의 내용인데 여기 뭐 중요한 건 없고요. 또 북한도 그 과정에서 이제 학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제 인민재판이 나왔는데 그게 제일 처음에 이름은 군중재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걸 보고 처음 알았던 내용인데요. 중범죄자는 재판에 넘겼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북한이 뭐 우리 이쪽 서울을 점령했을 때 실제로 인민재판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있긴 있었겠죠. 그 공대에서 처형을 하는데 최초의 군중재판이 생긴 거는 실제로 중범죄자는 재판에 넘기고 거기서는 학살이나 이런 건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경범죄자들, 그러니까 친일을 했거나 약간 전쟁 중에 좀 배신을 했거나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내린 별이 뭐냐면 재산몰수, 그다음 두문, 대문에다 붙이는 것, 친일분자의 집, 뭐 이런 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뭐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인민재판이 얼마나 더 잔인하게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배운 거, 뭐 영화 속에서 좀 더 과했다는 면도 없잖아 있는데 그것도 또 우리가 좀 더 연구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운동권, 독립운동권들이 그 북한의 정권의 실세였기 때문에 그리고 무장투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임시정부 때부터 이승만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이 사회주의 진영은. 대표적으로 이제 이동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기독교인으로 전도사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국에 어떻게 보면 이 소련 계통의 소비에트 그 청년단위가 그걸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이동휘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글을 썼습니다마는 레닌이 200만 루블인가 그 한국 임시정부에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게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일단 받은 거는 60만 루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워낙 그 임시정부가 싸우니까 레닌도 어디다 줘야 될지 모르니까 뭐 처음에 60만 루블만 주고 없어졌는데 이제 유야무야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동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동희는 자기가 사회주의자였고 레닌하고 어느 정도 이제 친분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이동희는 사회주의 진영에만 쓰기를 바랬던 거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근데 임시정부 쪽에서는 김구는 이게 왜 우리한테 안 오고 지가 다 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구가 이동희의 그 돈을 전달했던 그 수하를 암살 명령을 해서 실제로 죽입니다. 상해 한복판에서. 그리고 백범일제 보면 제가 직접 읽지 못했고 그 부분을 그 레닌의 그 독립자금 이야기를 이제 간접적으로 읽어보면 백범일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 김뭔데 그걸 죽인 거는 자기는 정당한 응징이었다고. 그리고 사실은 정당은 횡령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회주의 진영에 다 전해줬고 그 사회주의 진영에 전해주면서 이제 그 오해가 있었던 것뿐이지 횡령은 없었어요. 영화 그 박렬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그 이제 그 박열이라고 영화 아시죠? 얼마 재작년쯤 나왔던 그 일본의 그 아나키스트 운동을 제일 처음 시작했던 사람인데 그 가네카 후미코라고 하는 여자 아나키스트가 찾아와서 박열과 같이 이제 사랑을 나누고 같이 아나키스트 운동을 하는데 가네카 후미코는 감옥에서 자살을 합니다. 근데 박열은 좀 행적이 좀 이상하다. 오래 살았어요. 사형 안 당하고 거기서 뭐 일본에 대해서 굉장한 사형급의 테러를 당했는데 그리고 난 그래서 박열이 그 요즘 너무 좀 이렇게 좀 칭송되는 게 좀 신기한 게 아나키스트면 민족주의랑 상관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해방 직후에 조총련하고 거류민단, 그러니까 조총련은 이쪽 북한 쪽에 친한 그 제일 동포 단체고 거류민단이라 해서 이제 남쪽에 친한 그 일본의 그 제한 단체가 두 개로 나뉘잖아요. 거류민단에 앞장섰어요, 박열이. 그래서 이승만하고 엄청 친했어요. 근데 또 북한 가서도 오래 그리고 또 북한 갔어요, 그러다가 전쟁통에는. 그리고 북한에서도 일찌감치 사형 안 당하고 꽤 오래 있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은 자연사였거나 그래요. 하여튼 수상한 사람이야. 영화만 너무 믿지 마세요, 박열은. 근데 그 박열이라는 영화 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죠. 초기 장면이 뭐냐면 박열이 이끌고 있던 무슨 하여튼 뭐 제목도 좀
건달 단체 같은 불령선인. 불령선인은 우리를 말하는 거고 일본 애들이 우리를 불령상가 뭐 이랬어요. 뭐 그거를 이제 하면서 어떤 한국에서 온 기자 하나를 두들겨 패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는 뭐 동북아일보 무슨 기자인데 실제로는 그게 그 당시 동아일보 장택수라고 하는 기자였는데요. 이제 그 이동희의 자금이 장택수한테 흘러 들어갔다는 오해를 하고 이제 박열이 나 아나키스트니까 좌파 운동가에서 나한테 돈이 와야 되는데 왜 네가 다 띄어먹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두드려 팼던 영화와 연결이 다 되더라고. 아나키스트라는 영화하고도 연결되고 뭐 밀정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런 영화 보면은 박열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런 얘기 좀 나오는데 어쨌든 이동희라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뭐 김구하고 김구도 참 좋은 사람이죠. 그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다행인 것은 한 2, 3년 전만 해도 김구에 대해서는 정말 예수님이었어요. 건드리면 안 돼. 부처님 예수님인데 특히 우리 좌파 계열에서 근데 요즘은 조금씩 이제 김구에 대한 비판론이 나오는 것만 해도 조금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죠. 너무 뭐 실제로 그 무장투쟁을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너무 뭐 윤봉길이니 이런 사람들 그 사지에 몰아넣을 때 좀 별로 그렇게 관심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미안한 감정이 좀 없었다는 말도 정해지고요. 밀정이라는 영화 보면 마지막에 나와야지 독립소식이 전해지니까 그 조승우가 맡은 김원봉 역이 김원봉이 이제 조승우가 그러죠. 김구가 기뻐하니까 김원봉이 그럽니다. 근데 우리 동지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김구는 그 말을 싹 외면을 하죠. 안 듣고.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 작가들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때 그러면 다 그거 다 이제 사료를 수집해갖고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김원봉은 이제 물론 거기에 자기의 정책 입장도 들어가겠지 시나리오 작가들이. 근데 김원봉은 그 동지들 뭐 윤봉길이니 이봉창이니 이런 사람들의 죽음을 너무 안타까워하는데 김구는 그것을 외면을 하고 대답을 안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여튼 북한은 그래서 어쨌든 뭐 이승만과 미국을 제일 싫어했고요. 이승만 특히 또 미국에서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미국 앞잡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이렇게 카테고리화하기 참 좋았죠. 그렇게 만들기는요. 실제로 한국 독립운동 진영에서도 그 이승만을 처음에 너무 키워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굉장히 우습습니다. 우리 민족자결주의가 뭐 3.1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잖아요. 윌슨 대통령이 뭐 그거 사실은 미국이 식민지가 없으니까 해놓은 말이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말도 아닌데 지들 식민지가 없으니까 야 다 까고 같이 동일선상에서 출발하자 이 얘기 아니에요. 민족자결주의가 사실은.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뭐 3.1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윌슨이 어쨌든 뭐 3.1운동을 지도한 리더급에서는 그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알고 있었으니까 많이 이용을 했던 건 사실이죠. 어떤 참고로. 그런데 윌슨이 대통령 되기 전에 뭐 했냐면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했어요. 근데 이승만이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했어. 하필은 시기가 또 일치해. 그리고 이승만이 그걸 팔고 다녔어. 윌슨하고 잘한다고. 박사과정 학생 하나고 총장이 얼마나 뭐 동양계 학생이 없으니까 좀 낮춘 익었을 수 있겠지. 박사과정이면 그때 뭐 대학 학생도 많지 않았겠고 뭐 동양계. 근데 이제 이승만 저걸 팔고 다닌 것도 있고 임시정부에서는 야, 저 윌슨 라인이래. 그러고 이제 이승만을 좀 그런 설들도 있더라고요. 그 지나치게 임시정부에서 한 일이 없는 데 비해서 처음부터 뭐 너무 높이 직급을 주고 뭐 이랬던 거 있고요. 여기 이제 책 가져오신 분들은 258페이지 보면 아주 재밌는 사진이 나옵니다. 저는 이 사진 보면 마음이 찜찜하던데요. 258페이지 보면 1950년 10월 평양에서 두 손을 모으고 엎드려 있는 인민군 병사와 자신이 직접 그린 태극기를 들고 있는 학생이 마치 살려달라는 듯 애처로운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이 사진 참 슬프지 않아요? 왜 내 이념에 따라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이제 누워 엎드려 있는 학생은 인민군 학생이고 인민군이고 다 어린애들인데 그러니까 전쟁은 다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잘했건 못했건 어쨌든 뭐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전쟁은 그 당시에 결국 뭐 2차 대전 끝난 이후에 남북을 가른 자들의 책임이죠. 어쨌든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서로 간의 적대적인 감정으로 그 당시 전쟁이 없이 통일은 불가능했죠. 당시. 그래서 그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5호 책임제라는 게 요때 이제 전쟁에서 자기 권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던 김일성이 만들어놓은 그 제도고요. 이 책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쓰인 겁니다. 저도 읽다 보니까
가끔 우리 같이 그 약간 왼쪽으로 경도된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편한 내용이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책이니까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적어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도 못 받아들이고 우리는 정말 전쟁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북한에서도 학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우리 남한이랑 미군이 이 북으로 진주하니까 도망가면서 뭐 감옥에 있던 사람들 중에 우익 분자를 다 끝내 죽이고. 이제 문제는 중요한 거는 우리 그 보도의 명처럼 대규모 학살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도 뭐 몇백 명, 참 뭐 죽음은 한 명의 죽음이나 몇십 명의 죽음이나 똑같이 안타까운 거지만 이 기록에 의하면 뭐 몇백 명의 죽음이 최대한 수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신천 사건도 이 책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도 사실 신천 사건은 꽤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그 우리가 어릴 때도 우리 구월산 유격대라는 만화책을 많이 봤거든요. 이제 북한 지역에서 남아가지고 구월산이라는 데서 이제 유격대에서 방공 게릴라 하던 그 구월산 유격대가 이제 그 인민군 청사를 습격을 하면 몇 명이 죽고 그때부터 이제 인민군 쪽에서 구월산 유격대 가족, 그러니까 구월산 유격대가 신천 지역에 있던 겁니다. 신천 지역. 그 신천 학살에 대해서는 그 황석영의 소설 손님이라는 데 잘 나와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때 막 학살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 와서 다 노인네가 됐는데 밤마다 항놈에 시달리는 거예요. 손님이라는 게. 근데 여기 이제 통일운동하던 분 중에 유태영이란 지금 돌아가셨나? 나이 많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황석영이 나중에 그 분이 자기가 유태영 목사를 소재로 쓴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유태영 목사 나 아니라고 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유태영 목사는 여기서 통일운동으로 유명한 분인데 젊을 때 마치 그쪽 편에 서서 뭐 학살극에 가담했던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랬는지 어쨌든 뭐 그거는 아니라 그랬고요. 그분이 스스로. 어쨌든 그러니까 공방이 일어난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 시기에 미군이 그 지역을 그 인민군이 이제 그 보복 살인을 하는 그 과정에서 미군이 진주를 하면서 그 지역이 서북 청년이나 이쪽 우익으로 넘어가게 됐죠. 그러니까는 쌍방 학살이지만 비중으로 따지면 거의 10대 1도 더 되는. 그러니까 우익에 의해서 저질러진 학살이 훨씬 더 많은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하려다가 방조하고 마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신천을 가봤어요. 거기 가봐서 이제 거기 눈 뜨고 못 보죠. 거기 이제 한국에 이제 김익두 목사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목회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이끌었다고 그 이제 학살을 이끌었다고 김익두 뭐 그런 그야말로 개새끼라고 써있던가 그래요. 국가 소유의 박물관에 이제 그리고 미군들이 죽인 것도 뭐 있고 그리고 뭐 이 조그만 이 토굴 속에서 다 죽인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 해설하는 사람이 그때 5살인가 하는 사람이었는데 귀가 한쪽이 탔던가 그래요. 그때 정말 천우신조로 살아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오면서 이제 쫙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늘 5살 때 기억이 얼마나 정확하게 다 원고 써준 거 읽는 거죠. 근데 좀 그건 안 좋아 보여. 그분 평생 그걸로 살아야 되잖아. 그 아픈 기억을 5살 때 기억을 가지고. 좀 북한도 젊은 사람들로 바꾸죠. 어차피 원고 외우는 건데. 그 사람은 그냥 평생 그 기억 속에 묶어두는 거야. 5살 때 기억을. 그게 참 안 좋아 보이더라고, 저는. 그리고 다 보고 나면 이제 그 위령탑에 이제 건화를 하면서 이제 그 서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명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올라가래요. 또 갔다가 또 거기서 근데 그때 이제 분위기가 참 뭐 한 2시간 동안 박물관 보고 거기 진짜 학살 장면 보면 정말 반미 감정이나 이런 우익에 대한 나쁜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이제 그 감정을 못 추스리고 뭐 하나 좀 북한 칭송발언 쓰니 이제 완전 매장당하는 거지. 그때 또 누구냐? 그때 평통회장 하던 사람이 김 뭐 있었어 하여튼 노무현 정부 처음 들어서 부산 사람인데 그 김뭐라는 사람이 갔다가 거기서 말고 거기 북한에 또 무슨 국제친선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뭘 잘못 썼어 뭐 자랑스러운 주성님의 뭐 혁명투쟁 그런 사람 전혀 아닌데 분위기에 있으려고 써가지고 그때 뭐 사퇴를 하니 많이 그 지점이어서 나보고 이제 내가 제일 그런 말 잘 쓰게 생겼으니까 나보고 올라가라 고민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비겁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때 뭐 우리 공 목사님 성현경 목사라고 아시죠?
황영 목사가 이제 제약 후배인데 야 네가 써 올려보냈지 대신. 사무실에 뭐라 썼어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어. 뭐라고 쓰라 그랬더라. 그냥 뭐 다시는 뭐 평화의 꽃을 뭐 이런 비극이 없이 뭐 평화의 꽃을 피우길 바란다 이렇게 썼던가 뭐. 이렇게 써 그랬지. 네, 뭐 이렇게 돼서 뭐 근데 여기 오는 이 사람들이 소위 이 사람들 얘기는 강제 점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남한에 미군들이 들어와서 점령했을 때, 소위 말해서 반동군자들, 미군이나 국군을 위해서, 뭐 서북청년회인가 이 사람들 물론 들어가겠지만, 소위 말해서 공산당원이었던 사람도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처리하는데 이제 이거 아주 급을 나눠가지고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령을 만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려도 일종의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법적인 기록을 가지고 사람을 처리한 거예요. 북한은 그랬어요. 글쎄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저기 보도연맹처럼 그렇게 막 뒷산 끌고 가고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그런 사람 그렇게까지 했다 그러면은 기록들을 아마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어떻게 처리했고 그런데. 근데 남한에서는 서울에서 가령 수복 후에 그와 비슷한 반대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그 법령이나 무슨 없었죠. 없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없을 것 같아요. 기록 없어. 그러니까 지금 정부 발표로는 10만이 좀 안 돼요. 그 보도연맹 사건으로. 그러니까 보도연맹이 뭐냐면 밀가루 한 포대 준다 그래갖고 와서 뭐 나 좌익이었다 뭐 해서 미리 이제 그걸 한 거죠. 소위 말하는 예비 검토를 한 거죠. 그래놓고 이제 미리 빨갱이를 색출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쌀 준다 그러니까 뭐 공산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배고프니까 밀가루 한 포대 얻으러 가서 거기 뭐 나 옛날에 뭐 어디 뭐 노동당 가입한 남노당 가입한 적 있다 나 쓴 거예요. 그러다 그때 다 뒷산에 끌려가서 왜 끌려간지도 그 모르는 사람들은 유교가 나기 전에 전이죠. 처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지역은 뭐 경상도, 전라도 뭐 다 포함돼가지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평양에 점령했다든가 뭐 그런 기록은 없죠. 우리가 한 기록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에서 이제 조사단이 나가서 한 기록들은 여기도 조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유엔의 일부고. 그래서 이제 심천에서 한 2만 5천 명이 죽었다 그러고요. 이 책의 300페이지 보니까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저 처음 잘 몰랐는데. 그 제가 방문했던 신천박물관이 1958년에 건립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시체를 발굴하면서 뭐 어떤 락연관상이라 해서 500명 시체가 발굴되고 뭐 막 그런데 2001년 노동신문에 따르면 2001년 11월 6월 59구를 새로 발굴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그러니까 2002년이 되겠죠. 2002년 이듬해 2월 신천군 읍지구 학살 현장과 발굴한 유해 유물을 화보를 통해 공개했다. 당시는 그해, 그러니까 2002년, 그해 9월 세계무역센터에 테러가 발생해서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가 군사적으로 확대되고 북한이 미국과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던 때였다. 9.11 테러 발생 이후 국제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까지 대테러 전쟁에 협조할 거라는 약속을 하며 미국과 고조를 맞추었고,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부터. 북한은 테러 발생 다음 날, 그러니까 9.11 테러 발생 다음 날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9.11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당시 리형철 유엔 주재 대사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를 재천명했습니다. 9.11을 테러로 규정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도. 그래서 2001년 11월 12일 북한은 테러 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국제 협약에 테러 관련 그러니까 테러 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국제 협약이라는 그 서류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테러를 반대하겠다고. 미국은 10월 8일 시작한 아프가니스탄 공격이 12월 초 마무리되자 9.11 테러를 이라크와 연관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습니다. 이거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 책 보고. 2002년 1월 29일 시정연설에서 이라크와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해 대북 압박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대테러 전쟁 연장선대 9.11과의 악의 축을 결합해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신천의 그림자가 아직까지 있는데 신천을 막 발굴해가지고 미군의 그걸 막
이 발표를 막 국제 유엔 가서 이제 폭로를 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마침 그때 또 9.11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도 또 거기서 굳이 뭐 테러 단체를 지원할 필요 없다. 자기들도 테러 방지에 대한 협약에 서명까지 했어요. 근데 이 책에도 자세한건 안 썼어요. 근데 무슨 뉘앙스로 그냥 자료만 열거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다음에 1월에 부시가 갑자기 북한을 악의 축으로 선포를 해버렸어요. 테러 방지 조약에 서명까지 한 북한을. 근데 그걸 인과관계를 보면 그해 9월에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그 신천 걸 막 북한이 외교전을 펼친 거예요. 미군이 이렇게 학살했다. 그러니까 이거 인과관계가 약간 있다고 이 사람은 쓴 것 같아. 근데 또 이 사람도 좀 비겁하게 썼더라고 나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참 이 신천이라는 게 이런 것까지 연관이 되더라고요. 목사님은 911 믿습니까? 음모론이요? 그건 너무 커서 그건 여기서 말 못하겠어요. 요번에 그 CIA 요원 그것이 그 죽으면서 자유 토론이다 끝이죠.